안녕하세요. 김전원입니다. 자, 2019년 제17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기출 해설 강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2교시 사육지 실천에서 사육지 실천론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분포 분석을 보면은요. 우리 실천론의 이 과정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사육지 실천의 개념 정의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육지 실천의 가치 윤리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개념 공부하고 가치 윤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육지 실천의 3대 요소, 즉 가치, 가치 기반의 지식, 지식 기반의 기술이죠. 결국 실천은 가치와 지식과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 가치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가치로부터 에틱, 즉 윤리가 나오고 이 윤리강령이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제2장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육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는 서구의 사육지 실천의 발달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일단 서구의 내용 중에 자선주직 인보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실천의 역사에서 우리 기능주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구분하는 거, 그죠? 물론 그거 이전에 이제 우리 전문직의 위기, 플렉스너가 비판하고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그래서 이제 진단주의가 나오고, 그러면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오토랭크의 기능주의가 등장하고, 그게 25년간 대립하고 1957년에 이제 펄만 여사가 문제 해결 모델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통합 모델 그런 내용도 여기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같이 나와요. 그다음 이제 사육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 여기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현장을 분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육사의 역할 항상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실천 관점의 통합적 관점, 1960년대 이후에 우리 통합 방법론, 이 제너럴리스트와 관련해서 이 통합적 관점과 통합 모델, 1970년대 등장했던 다양한 이 통합 모델,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그리고 사례관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이제 과정론은 이렇게 더 세분해 가지고 각 단계를 챕터로 정리하고 있죠. 우리 책들이. 자, 어쨌든 관계론에서 네 문제, 그리고 면접론 두 문제, 그리고 과정론 먼저 접수, 자료 수집에서 두 문제, 사정 단계 두 문제, 그리고 종결 평가 종결 단계에서 한 문제, 그리고 사례 관리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난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역시나 기출 논점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난이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80 법칙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상 그런데 영역별로는요, 90% 이상이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을 재응용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든 변형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결국은 기출문제 기반의 이론서, 그래서 그 이론서에는 기출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출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그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이게 시험에 진짜 나온 거구나 안 나온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어차피 80%, 90% 이상이 거기서 다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제가 검증해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난도 분석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신개념,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된 것이 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우선은요, 2018년 제16회 거를 보게 되면은 25문제 중에서 24문제가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영역을 재응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신개념 출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출 논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나온 거, 약간 또 넓게 나온 거. 사실 이제 좀 더 깊게 나온 문제, 24문제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25문제에서 총 2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8%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얘도 뭐 틀렸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뭐 찍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만약에 2문제 이걸 이제 여기 24문제에서 빼면은 결국은 완전 일치한 것은요. 96%에서 8%를 빼버리면 88%가 완전 일치한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는데 88%가 겹친단 말이에요. 역대 기출 논점, 우리가 이제 기출 논점,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잘 간파되어 있으면 당연히 60%만 넘기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기출 논점이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 이론은 공부를 하는 거. 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2019년 제17회 시험으로 보게 되면은, 자, 25문제에서 23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자, 신개념 출제가 2문제가 신개념 출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받을 텐데요. 근데 신개념 출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꼭 틀리라고 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 전체가 신개념이 나와가지고 찍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지만 그 중에 오지선다 중에서 한두 문장의 신개념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신개념 문제가 무조건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든 2문제가 신개념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분류를 해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92점, 즉 23문제에서 좀 더 깊게 나온 게 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완전 일치하는 것은 88%, 즉 22문제죠. 24문제에서 2문제 빼면 22문제. 이번엔 23문제에서 1문제 빼면 22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목적과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죠? 여기인데요. 5번. 개인이 조직에 효과적으로 수능하도록 원조한다. 이 문제는요. 12회 시험에서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제시한 사회복 실천의 기능 문제가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틀린 문장으로 나왔냐면 이 문장이 개인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개인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근데 이번에는 개인이 조직에 효과적으로 수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그 문장이. 그렇죠? 이렇게 나온 문장이, 틀리게 나왔던 문장이 조금 문장 형태를 다르게 해서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틀린 문장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요. 맞게 나왔던 문장을 틀리게끔 나오기도 하고요. 틀리게 나왔던 문장을 옳게 고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조직이 사람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이, 개인이 조직에 순응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뭐 맞는 문장들이고요. 자, 문제 2번. 뭐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죠, 이거. 자, 이용시설 간접 서비스 기관, 민간기관. 그죠? 여기인데요. 그게 짝진 겁니다. 자, 우선은 맨 처음 앞부분 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쉼터는 생활시설입니다. 3번 일단 제껴졌고요. 자, 간접 서비스 기관, 직접 서비스 기관. 그죠? 네, 행정기관이냐? 그 다음에 서비스 기관이냐? 지금 간접 서비스 기관은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직접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관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건 직접 서비스 기관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또 4번이 제외가 되죠.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민간기관이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민센터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민간기관이 아니죠.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그죠?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3번인데요. 결국 이 문제 사회복지 전문직. 자, 전문적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에서는 듀얼 포커스, 환경 속의 인간이죠. 인간과 환경 모두를. 우리가 COS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했었죠. 자, 인보관 운동에서 SHM, 인보관 운동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사회 환경에 있다라고 봐서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회 개혁이었죠. 그걸 이궤도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사회 문제의 원인을 또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찾고 또는 사회 환경에서만 찾는 이런 이궤도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는 개인의 변화, 사회적 개혁, 사회적 변혁 둘 다 관심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미시, 거시적 개입 방법 모두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근데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위해서 고유한 정치성 발전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죠. 그죠?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이 문제 가치 갈등, 윤리적 딜레마이죠. 우리 시험에 이미 가치와 윤리는 불변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윤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화되고요. 자, 가치 갈등에 대응하는 첫 단계, 가치 갈등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문장 있죠? 자, 이 문장.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전혀. 근데 왜 이걸 제가 밑줄을 그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내용도 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서 지금 이 부분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나온 책이 있어요. 전공서적이. 그리고 그 전공서적에서 요걸 정리하면서 더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단계, 가치 딜레마에 대처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가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자기인식이 클라이언트에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사의 개인적 가치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갈등적이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 현명하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치를 탐색하도록 격려되어야 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 체계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출문제집이 그걸 설명하고 있지 못하면 딸랑 두 문장 있다면 그런 걸로는 기출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해설과 보충 설명과 오답풀이와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까지 저는 이제 우리 역대 기출 문제집이 5위 코스업 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는 뭐 당연하고요. 응? 그래야지 명확하게 이 문제가 간파가 된 거예요. 아셨죠? 뭐 2번 문장 이거 되게 쉽잖아요. 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부가적인 내용들을 또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결과의 모호성.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가치 갈등, 상황. 지식의 상충입니까? 가치의 상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무 상충, 결과의 모호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의 다중성. 그죠? 그 다음에 힘의 불균등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식 상충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결과의 모호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 상충을 넣어놨는데 이게 틀렸죠.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 이익에 위배될 때는 가치상충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 의무상충이죠. 그죠? 요것도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미 가치상충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가치상충 나왔었어요 이미. 그 다음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에서는 클라이언트 체계 다중성이 시험에 최근에 등장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그게 이제 같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따라서 아까 얘가 나오면 얘가 같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 부가적으로 딸려 있는 내용까지 같이 알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얘도. 그렇게 공부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죠. 자, 5번 로엔보그 돌고프는 뭐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자, 사회복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사는 자, 그러니까 사회복사의 윤리. 자, 사회복사는 원조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그 다음 이제 로엔보그 돌고프의 윤리 원칙 준 것들에서 생명보호 최우선이죠.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디귿의 법적 제재의 근거를 제공한다. 법적 제재의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거 윤리강령의 기능 문제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법적 제재의 힘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나왔던 문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 물론 이제 이게 틀린 문장으로 딱 나오면 문제 풀 때는 이걸 이제 제껴야 합니다. 디귿 들어가는 것들은.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이므로 사회복사 윤리강령은 국가가 채택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자, 사회복사 역할. 아까 실천 현장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이용시설이냐, 간접서비스 기관이냐, 그 다음에 민간기관이냐, 뭐 이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항상 실천 현장을 구분하는 내용하고 사회복사 역할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문제 너무 쉬웠죠. 5번 중개자. 그죠? 항상 나오는 게 나왔어요. 이것도. 그죠? 너무 쉬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개자고 중재자는 다르죠? 요거 중개자 브로커인데 여기는 연계, 의뢰, 소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재자, 미디에이터인데 여기서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사회복사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 그대로 중재해 주는 겁니다. 조정해 주는 거죠. 그죠? 의견 차이 갈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자, 이거 갈등 나왔죠. 중개자가 아니라 중재자예요. 중재자. 알았죠? 요거 논점이잖아요. 논점에서 그대로 나와준 거예요. 자, 문화적 다양성 계속해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뭐 문화적 민감성, 다양성. 근데 이게 인행사에서 우리 문화 나오죠. 뒤에. 그죠? 사회체계로서의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할 때 그 문화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1번 뭐 답은 너무 쉽게 나와버렸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실천 기술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지식을 통합해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치 기반의 지식, 지식 기반의 기술, 기법.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은 학습되어질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 기술론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제1장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 할 때. 근데 어떻든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 가치와 지식과 기술인데요. 또는 기술 또는 기법. 근데 기술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자, 소수자를 동화시켜버린다?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로 들어오게끔 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이제 문화 수용, 자신의 문화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류 문화도 같이 병행하게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히 클라이언트 차이점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이 다문화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복사는 한국 사회복사 윤리강령의 이게 명시되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복사 윤리강령에 다문화적 역량 증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윤리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의 다양성에 민감하며 차별, 억압, 빈곤 및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접근이 등장하기 전의 일. 자, 이거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된 원리에 기반하여 공통된 원리. 자, 전통적 사회복지 방법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해체시키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통적 분화된 그 방법론의 공통적 속성. 그죠? 공통적 원리에 기반. 자, 그리고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퍼서 엎어버렸다고 했죠. 퍼서 엎어버렸다. 제가. 그죠? 진단주의, 기능주의가 25년간 서로 대립하게 됐는데 펄만 선배님께서 1957년 케이스 웍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즉 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 그걸 묶었죠. 혼합했죠. 그게 바로 이제 통합방법론이죠. 그죠? 그다음 이제 다양해지는 사회 문제에 분화된 접근으로 전문화된 방법론으로는 분화된 접근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통합방법론은 1960년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 통합방법론 그러니까 이후 60년대에 등장했던 제너럴리스트 일반주의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기 전에 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등장하기 전. 그죠? 한마디로 사회복지 실천에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이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한 것은 1917년이죠. 자, 그리고 사회진단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진단주의 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기능주의가 등장하죠. 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죠. 기능주의는 1930년대에 오토랭크의 기능주의가 등장합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 그래서 30년대 바로 오토랭크의 기능주의가 등장하죠. 자, 2번이 틀린 이유는 한국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70년에 제정돼서 83년 개정사항, 92년 개정사항, 83년 개정사항 3개, 92년 개정사항 2개, 97년 개정사항 3개, 그 다음에 2000년 개정사항 하나, 2003년 개정사항 2개, 그거 달달달 외워야죠. 그죠? 제가 암기표도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했었는데, 자, 어떻든 이제 요거는 통합 이후죠. 그죠? 1970년대, 70년입니다. 정확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은. 자, 일반주의라고 하는 게 통합방법론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전이 아니죠. 그죠? 순서도 지금 잘못됐지만. 자, 그 다음에 기능주의 등장, 3대 방법론의 분화. 플렉스너가 나와 있는 플렉스너는 1915년입니다. 플렉스너 의과대학 교수. 그죠? 이분이 이제 사회사업 전문직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1917년에 집필하게 됩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맞아서. 자, 이 비판한 게 이게 1915년이고요. 1917년에 이제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책을 집필하고,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방법론으로 분화되는 시기는 우리 실천의 역사에서 1920년에서 1950년대까지를 전문직의 분화기라고 하죠. 이때 이제 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으로 분화되었던 거.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체계이론.
뭐 체계론은 우리가 이건 인행사에서 일반 체계론, 그죠? 버탈람피의, 그 다음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 이론. 그것을 점행과 기터만이 그대로 적용한 거 생태 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결국 생태학 이론은 생태 체계 이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체계 이론이 사복 실천에 미친 영향. 자, 개인 중심에서 전체 체계, 경계, 활류, 엔트로피 이것 다 체계 이론에서 나오고 있는 개념들이죠. 자,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 틀은 맞다고 보겠는데 구체적 개입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나왔던 논점이에요. 그죠? 자,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체계를 둘러싼 변수들, 상호 관련된 전체라는 지각을 갖게 한다. 그 다음에 동규결성과 다중규결성. 그죠? 실전에 다양한 영향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죠? 동규결성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중규결성은 하나의 원인으로 다양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 자, 이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건 병리적 관점이죠.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이다. 변화를 위한 자원은 그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다. 이거 다 뭐예요? 병리 관점이죠. 자, 강점 관점에서는 현재에서 미래로. 맞죠? 자, 강점을 말할 때에는 용기와 낙관주의와 같은 개인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나 자원 또는 기회 같은 환경적인 강점도 있습니다. 자, 이 컴튼과 갤러이의 6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통합방법론의 통합 모델입니다. 그죠? 핑커스와 미난의 4체계에다가 2체계를 추가시킨 게 바로 컴튼과 갤러이의 6체계. 이걸 우리가 신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죠. 또는 컴튼과 갤러이의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쉬웠죠? 자,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사가 상호작용하는 체계는 뭐예요? 행동체계죠. 변화매개 체계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의뢰, 응답체계에서 의뢰체계와 응답체계도 구분해서 좀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셨죠? 자, 인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인파먼트는 개인, 제도적 차원에서 이론. 자, 여기 제가 신개념 출제 문제라고 해놨어요. 자, 근데 사실 이건 신개념 문제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충분히. 뭐냐면은 자, 인파먼트는 개인, 대인적 차원, 제도적 차원. 맞고요. 협력적 파트너. 맞죠? 클라이언트를 위해 자원을 동원하거나 권리를 옹호함. 요거는 우리가 이미 문제를 기출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레이놀즈의 활동이 나왔어요. 이 사람 누군가. 근데 우리가 이 인파먼트 모델의 이념적 근원은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인보관 운동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인보관 운동이 이념적 근원이었어요. 따라서 레이놀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좀 틀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틀렸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난도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론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그죠? 자, 이 레이놀즈는 급진주의적 정신의료사회사학가였고요. 이 레이놀즈의 활동이 인파먼트 실천을 이끈 중요한 역사적 선례에 해당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념적 근원은 인보관 운동이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신개념 출제로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 헌신과 의무. 근데 사실은 이 헌신과 의무도 10회 때 보기 지문에 이미 등장했고요. 얘가 답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11회 때는 의무로, 16회 때는 헌신으로 등장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들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줘야 돼요. 기출문제 해설서에. 왜? 얘가 나온 순간 여기에서 거론된 애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건 맞았으면 왜 맞고 얘들이 틀렸으면 얘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 또는 오답풀이가 나와줘야 돼요. 기출 문제집에.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 아마 선생님들이 그냥 광고에 의해서 어디가 유명하다 하니까 그냥 사놓고 봤더니 해설이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후회되죠. 그래서 사실 광고만 번지르르하게 막 하는 책들을 사놓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늦게 제 책 역대기출 문제집 보시면서. 그렇다고 책을 사기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출문제는요. 우리가 보는 이유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도 강의지만 책이 잘 나와야 돼. 책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사실은 신개념 출제로 분류를 해놨지만 이건 이미 뭐 적중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이건 이미 설명이 우리 기출 역대기출 문제는 해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응? 이 문항 요거 뭐 일관된 태도 이런 것도 다 이미 들어갔었어요. 적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 그것보다는 계속해서 바람직한 공부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는. 기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의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론서 8권이 아니라 8권은 공부에도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하죠.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비효율적이고요. 3권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기출표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1회 때 나오고 3회 때 나오고 5회 때 나오고 그랬으면 1, 3, 5, 9, 11, 13, 15, 16, 17 뭐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보면 아 이게 진짜 나오는 거구나. 얼마나 나왔구나. 이걸 알죠. 응? 자, 전문적 원조 관계의 특성인데요. 뭐 당연히 우월한 지위라고 하면 틀리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관계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론이든 면접론이든 시간 제한적인 것이죠. 하지만 장소 제한적이다 하면 틀린다고 했죠. 너무 쉬웠어요. 사회복사 욕구에 부응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사가 이제 전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관계를 통해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제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통제한다고 하면 틀리죠? 이것도 논점이었습니다. 우리 통제진 정서적 관여에서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사의 감정을 통제해서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민감하게 관여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기본 원칙 7대 관계론에서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자임을 강조하고 자, 법률에 따라 제한은 되죠. 그다음에 최대한 존중해줘야죠. 우리가 7대 관계론에서 관계 원칙 중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2가지죠. 하나는 자기결정, 또 하나는 비밀보장. 한계가 있죠. 걔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죠? 자, 사회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뭐 너무 쉬웠죠. 이거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5번. 자, 면접의 유형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 면접론에서 면접의 유형은 3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치료적 면접, 정보수집 면접,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정 면접. 어차피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안 나왔네, 보기 지문에. 그죠? 고맙게도 이 2가지만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그간에 우리 시험에서 사정 면접하고 치료적 면접만 계속 나왔었죠. 정보수집 면접은 이번이 처음으로 논점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얘와 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치료적 면접은 개입 단계에서 하는 면접이죠. 그 다음에 사정 면접은 접수 단계에서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면접이죠. 정보 수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치료적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보 수집 면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자, 면접 기술.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언행들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자, 요약은 아니고요. 직면은 불일치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관찰, 초점하는 시간 낭비를 막아주는 기법이죠. 자, 여기서 1번 해석입니다. 자, 이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해석은 실천 기술론의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서의 해석이 나오죠. 사회복사의 직관과 직관력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 상황 저변의 단서를 발견하고 그 결정적인 요인들을 이해하여서 그것을 클라이언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죠. 그죠? 우리 정신 역동 모델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 결국 이 해석도 통찰력을 증진 또는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이 해석 기술에서는 사회복사가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하나씩 점검하여서 최종 확인된 것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자, 뭐 이 문제는 뭐 실천 과정론에서 지금 나온 거죠. 과정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서비스에 부합하는지 서비스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거 접수죠. 그래서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맞는 사람인지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접수죠. 너무 쉬웠고요. 자, 의뢰는 실천 과정론에서 접수와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이 의뢰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제 의뢰를 할 때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죠. 당연히 의뢰하는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줘야 하고요. 그죠? 자,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가 틀린 거죠.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하죠. 의뢰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적절히 받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여기 20번에서 보니까 문제 보니까 여기 사정 단계가 보이죠? 사정 단계에서 라고 했어요. 사정 단계의 과업 문제 발견, 문제 형성 또는 이걸 문제 규정이라고 했죠? 문제의 규정 그리고 정보 수집 또는 자료 수집, 그죠? 근데 일단은 자, 여기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중독 문제를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 바꾸었다. 이게 좀 더 깊게 나온 건데요. 문제 형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끔 만드는 방해 요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이것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지금 찾아낸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중독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일중독 문제를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재진술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인 겁니다. 이것은. 알았죠? 그걸로 지금 문제를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까지 찾아내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자신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이걸 방해하는 요인을 생각해 보면 남편이 지금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직장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일에 빠져 있거나 또는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함. 그렇지만 아내한테 말을 못한 거죠. 또는 아내는 지금 이사 온 그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아이를 낳지를 못했는데 남편이 혹시라도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혼에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그래서 둘 간의 남편과 아내 간의 대화의 부족. 자, 이런 것이 바로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정 단계에서의 문제 형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알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나왔으면 제가 부가적으로 추가한 내용 있죠. 걔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걔들을 박스에다 집어넣는 게 뭐냐? 문제 형성이도 똑같이. 자, 가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문제가 나오면은요. 해당 문제가 어느 책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쭉 살펴보면 특정 책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쓰이는 문제, 거기서 쓰이는 예.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건드렸으면 그 다음을 건드리게 된다. 그죠? 거기까지. 네. 자, 이 가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계도에다가는 환경 지변은 무조건 틀리죠. 그죠? 뭐 가계도의 문제에다가는 생태도의 환경을 집어넣고 생태도에다가는 가계도의 세대 간의 반복 유형 이거 집어넣어서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종결단계 사육사의 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결단계 성과 확인 클라이언트의 상실감에 공감한다. 이게 양가감정 다뤄주는 거죠. 정서적 반응을 다뤄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접수 단계에서의 양가감정은 변하고 싶은 마음과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공존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결 단계에서의 양가감정은 내 문제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쁨, 성공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해결됐다라고 하는 성공의 기쁨.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별에 대한 상실감, 그죠? 다뤄주는 거죠. 정서적 반응 다뤄주기라고도 얘기하죠. 클라이언트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자, 민감하게 반응. 자,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사례 관리인데요. 이제 사례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례 관리 통합적 방법이죠. 직접 간접 서비스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인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례 관리에서는 문제 해결과 치료보다는 욕구 충족과 보호에 더 중점이 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과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문제 해결, 치료적 역할도 다 하죠. 하지만 사례 관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문제 해결과 치료적인 노력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을 장기간 보호하는 것, 관리하고, 그죠?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전통적인 사복지 방법론과 전혀 다른 실천 방법이다. 이게 틀렸죠? 사례 관리도 통합 방법이죠?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죠? 우리 통합 방법론 공부할 때 전통적 방법론을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너릭 어프로치, 공통진 속성을 찾아서 공통된 원리를 가지고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사회복지 방법론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기관의 범위를 넘었다. 왜 그렇죠? 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그들의 욕구와 문제 중심이죠.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의 그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관들의 서비스에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기관의 서비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범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한 기관의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제공과 점검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전혀. 그다음 이제 사례 관리의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사정 단계. 그죠? 사정과 관련된 거예요. 사정은 이제 욕구를 사정하는 겁니다. 문제와 욕구를 사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목록, 그다음에 욕구 자원 확인인데 계획된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추적하는 거.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것. 그 뭐예요? 점검이죠. 모니터링. 그죠? 모니터링은 점검. 그죠? 점검 단계죠. 그래서 이제 사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3번이.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점검이 나와버렸어요.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뭐 답이야 쉽게 고를 수 있었죠. 그죠? 최종 효과성을 검토한다. 효과성. 최종이라고 해놨잖아요. 최종. 평가겠죠? 그죠? 평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간에 이제 이 접수 대신에요. 사례 관리에서는 이걸 사례 발견 또는 아웃리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죠. 항상 사정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실천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실천의 과정론에서는 접수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정이죠. 자, 근데 계획 다음에 개입을 하게 되죠. 자, 개입 안에 본래 모니터링 하면 이제 개입 안에 있는데 실천 과정론에서는, 근데 사례관리 우리 과정에서는 개입과 점검을 분리하죠. 그러면 점검은 뒤로 오죠. 개입 뒤로. 그죠? 그 다음에 점검 다음에 재사정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이에요. 평가 및 종결. 알았죠? 평가 및 종결. 이렇게. 자, 여기서 사정하고 여기 재사정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점검은요.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죠?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재사정은 이건 이제 이건 서비스에 초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욕구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정이 욕구를 사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재사정한다라고 하는 거 욕구에 초점이 있죠. 그죠? 어떻든 이제 이 순서가 우리 시험에 최근에 2번 정도 시험에 2번 나왔었죠. 이게 시험에. 그죠?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자, 이건 최종 효과성 검토는 이 평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해설 강의를 다 실천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가장 정확한 합격 방법. 계속해서 제가 우리 지금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은요, 역대 기출 표기가 정확한 이론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그 챕터에서 이 내용이 나왔으면 몇 번이나 나왔고, 그냥 단순히 중요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기가, 역대 기출 표기가 이렇게 쭉 몇 번이나 나왔고 몇 회 때 나왔는지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챕터에서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공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책으로 이제 이론적 기반을 다져야 돼요. 우리가 점수를 빨리 120점 넘기면 되니까요. 그럼 120점을 빨리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만약에 당장 지금 벼락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각 챕터별로 무조건 나온 애들, 정말 많이 나왔던 애들, 걔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먼저 점수를 빨리 회수하죠. 그죠?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모으죠, 빨리.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해당 부분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우리 역대 기출문제를 3회독 이상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회차별로 되어 있는 걸로 공부하기보다는 진도별로 되어 있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유사 문제들을 자꾸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는 또 이렇게 나왔고, 언제는 또 이렇게 나왔고, 또 이때는 또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흐름을 문제 변화의 흐름, 논점 변화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차별로 막 가져다가 푸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설이 명확한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기출문제 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저는 제발 책을 서점에 가셔가지고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서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펼쳐놓고 어떤 책이 해설이 명확한지, 기출 표기가 정확한지. 인터넷으로 그냥 단순히 홍보 보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출 표기가 정확한 이론서를 기반으로 우리 통합 이론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역대 기출 문제 또는 이제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한번 봐보세요. 기출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뼈대만 있는 핵심 요약 노트가 아니라 자, 그걸 가지고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집을 3회독 이상 하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